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기업의 독주, 특히 이제 테크, 소프트웨어, AI의 독주 현상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닷컴 버블이 있었던 98년, 99년에 미국 주가가 연 20%씩 상승을 매년 했다가 그 다음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연 3년 계속 연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2025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약간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의 가장 실세가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그쵸.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CEO로 있는 회사가 테슬라고 또 그 외에 기타 IT 업종에 많은 영향을 줘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줘서 판정승으로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좀 걱정은 돼요. 워낙 이 강한 주장을 머스크가 하면서 미국 경제나 시장을 위해서는 맞는 목소리지만 또 이게 항상 너무 쏠림이 심하면 항상 이게 반작용이 있으니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예, 지난주에 결석을 하신 주요 원인이 그러게요. 감기. 그러게요. 예,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채점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또 이게 요 시즌이 딱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네. 이제 학기 말이니까 예, 예. 또 무리를 하셨겠군요. 예. 근데 하여간 뭐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나서 다행입니다. 약간 2025년을 새로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 테슬라 이제 밤사이에 인도량 발표가 있었는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줄었을 거다. 혹은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공화당 쪽에 친공화당이라는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 사서 그런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10년 만에 감소. 국내도 그렇고 뭐 네. 미국도 하여간 정치적으로 이게 나눠져 갖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잠깐 귀국한 그 젊은 청년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주위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판촉 행사를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0% 금리로 자동차를 아주 저렴하게 샀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직원한테 추천을 받으면 그 FSD, Full Self Driving을 무료로 쓸 수 있대요. 오. 그러니까 되게 혜택이 진짜 많은 그거 거예요. 원래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99불. 오.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면 8,000불인데. 네, 무료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판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생각보다 조금 미진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은 한 51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생각했고 실제 펀드 매니저 바이사이드들은 한 52만 대까지 팔리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49만 네. 5천 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캠페인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팔리는 거는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꽤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 경쟁이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YD가 작년 통틀어서 176만 대, 테슬라가 179만 대. 그러니까 목적까지 따라왔죠, 되게.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지금 그 최근 며칠 사이에 테슬라 주가 조정 많이 받는 것은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너무 급등한 걸 좀 일부 반납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이 10년 만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오랜만에 또 영어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로벌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오늘 쓰는 이 표현 네. 백투백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거는 백투백. 그 실생활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SPX, 그러니까 S&P 500의 그 약자죠. SPX locked in the best back-to-back percentage gain this century.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 네.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지금 이 시기에 최고의 상승세였다. 그러니까 금세기에 예, 그러니까 지난 금세기라는 25년 표현을 동안 쓰더라고요.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지난 2년 동안 보였다.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대단하죠. 실제 2023년에도 24% 올랐고 네. 작년에도 2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이어서 연속적으로라는 표현을 보통 백투백이라고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냥 뉴욕 시장 자체가 작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비트코인 자산을 빼놓고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지금 40%를 넘었나요? 이제는 한 60%쯤 될 거예요. 60%나 돼요? 예. 그냥 왜냐하면 다 뭐 미국만 가네요. 유럽은 주가가 거의 안 올랐고 네. 뭐 일본은 한 20% 올랐지만 우리 와. 대한민국이 작년에 한 10%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US exceptionalism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최고 우선주의가 자본시장에서는 더 심화돼서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그러한 현상을 좀 더 그 강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주가라는 건.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오늘은 좀 그 신년 초니까 그래서 약간 매크로 큰 그림 얘기를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네. 번째는 지난 2년 동안 매년 24%씩 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근데 재밌는 게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하고 전전해에 20% 이상씩 2년 연속 올랐다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계속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비유하는 약간 비관론자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기우인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실제 미국 주가가 좋았지만 그 전문 펀드 매니저들은 너무 그 힘든 국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캐피털 아니면 피델리티, 티로 이런 그 지존 같은 큰 액티브 펀드들은 또 막상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지 테슬라를 풀로 담고 엔비디아를 풀로 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M7이 작년에도 독주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언더퍼폼을 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 0.5% 수수료를 관리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떠난 그 액티브 펀드를 떠난 자금이 많은데 무려 한 700조 원이 되는 자금이 작년에도 액티브 펀드를 떠나서 패시브 펀드 ETF로 계속 가서 이제 이러한 추세를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거고 저는 2025년에는 하여간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투자가들이 되게 특징이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런티어 이런 종목을 세게 사기도 했지만 네. 시장 ETF나 배당 ETF 같은 걸 많이 샀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SCHD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것은 되게 좋은 추세인 것 같고 네. 리스크 관점에서는 좀 분산화된 그런 ETF를 사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지금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그런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당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은퇴를 하고 이제 나의 퇴직연금이나 이런 개인연금 자산에 그런 ETF들을 많이 매수를 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수 관련이나 배당 관련 ETF를 매수해서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종목으로 뭐 1년에 몇백 퍼센트 이렇게 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물론 일부도 계속 그런 뭐 리기티 컴퓨팅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테마주를 매수하지만 다들 좀 이렇게 차분한 정말 미국 시장에 맞는 그런 투자를 점점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그 서학개미 분들이 좀 성숙화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에 그때 이제 일본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은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ETF를 그것도 이제 뭐 스파이더나 시장 전체에 사는 걸 한다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되게 해외 투자를 오래 해와서 좀 노련하구나. 이번에 톰 리드 약간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도 개별 종목을 사는 좀 젊은 층은 있지만 40, 50대나 그 연장자들은 조금 시장 전체를 사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네. 자, 오늘은 미국 주가 그리고 이제 올해를 좀 내다볼 수 있는 매크로 관련한 변수들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볼 텐데요. 먼저 요 자료부터 먼저 볼까요? 미국 주가가 2년 연속으로 해서 24% 올랐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 지금 뭐 진짜 대단한 게 네. 그 지난 2005년부터 이제 매년 S&P 500의 연간 주가 상승률. 근데 실제 투자가로서는 주가 상승률 플러스 배당을 내가 누리는 거니까 실제 작년에 24% 올랐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2%에서 1.2%로 최근에 내려왔더라고요. 배당은 그만큼 따라 오르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지난 6년 동안 6년 중에서 20% 이상 오른 게 4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99년,
2000년, 99년, 2021년, 2022년은 많이 빠졌고 네. 23년, 24년. 그래서 1.24 곱하기 1.24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리로. 제가 어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몇 퍼센트 되는 거죠? 1.24 곱하기 1.24 하면 네. 48%가 아니고 54%죠. 와. 이게 이제 복리라는 게 복리의 뭐 마법.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리로 이게 계속 더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미국 주식의 가치가 이제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99년부터 6개년 동안 4년의 20% 이상 올랐으니까 이게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기업의 독주, 특히 이제 테크, 소프트웨어, AI의 독주 현상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닷컴 버블이 있었던 그 전에 98년, 99년에 미국 주가가 연 20%씩 상승을 매년 했다가 네. 그 다음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연 3년 계속 연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여간 우리가 2025년은 지난 하여간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하여간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뭐 시장이 추세적으로 줄줄줄줄 하락한다라는 말은 아닌데, 올해에 대한 시장 이야기 중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변동성.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큰 노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각국이랑 엄청 밀고 당기기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또 출렁이는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지금 트럼프의 가장 실세가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그리고 그쵸.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CEO로 있는 회사가 테슬라고 또 그 외에 기타 IT 업종에 많은 영향을 줘서 하여간 이 밀당의 큰 뉴스가 나오면 이번에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H1 비자를 갖고 외국의 전문 기술자들을 한도를 영입하는 걸 미국에 이민 받는 것을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보수 공화당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서로 뭐 일론 머스크가 전쟁을 하겠다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네.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줘서 판정승으로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조금 걱정은 돼요. 워낙 이 강한 주장을 그쵸. 머스크가 하면서 미국 경제나 시장을 위해서는 맞는 목소리지만 또 이게 항상 너무 쏠림이 심하면 항상 이게 반작용이 그렇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또 데이터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잘 올랐는데 다른 국가 대비해서 어땠는지를 보면은 참 씁쓸하게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네요. 그러게요. 중국조차 올랐는데. 여기 이제 파이낸셜 네. 타임스 그림인데 한국은 여기는 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파란 선이 미국 주가. 물론 이제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조정도 받고 그다음에 12월에 주가가 한 2% 정도 미국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네. 되게.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작년에 한 24% 올랐고 일본이 꿈틀꿈틀 오르면서 한 20% 올랐어요. 근데 일본은 진짜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가가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작년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면서 주가가 급등.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15% 올랐고 유럽은 한 6% 상승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안타깝게 한 10%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큰 테마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테마가 불었고 그것이 결국 밸류에이션이 지나치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에 그 브로드컴 요즘 화제가 되는 브로드컴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AI 회사 XAI가 그 엔비디아 칩 10만 개를 들인 그 새로운 그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3, 4년 후가 되면 그것의 10배가 되는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가 생길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성장이 결국 멈추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실제 AI에 깊이 그 지금 들어가 있는 이것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AI 회사들의 CEO들은 오히려 더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그런 니드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장기 성장을 계속 할 거다. 이제 그게 사실이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되게 높은 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가을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가 내려오면
그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작년에 진행이 됐는데 올해 금리를 실제 안 내린다는 그런 일부 이코노미스트까지 나와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한 두 차례는 낮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가 상당히 순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관세 장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자극이 되면 네.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근데 결국 그 트럼프가 워낙 그 경제를 잘 알고 일론 마스크 같이 그 뛰어난 사업가를 고용해서 미국 정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걸 보면 하여간 그 전략적인 그 택틱으로 봐야지 우리가 너무 뭐 60% 관세를 중국에 때리겠다 아니면 뭐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한테 20% 관세를 하겠다. 그거는 협상의 한 전략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큰 장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제가 2주 전에도 컨센서스가 한 6,600 정도, 한 10% 정도 상승하는 걸 지금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장의 부침은 있겠지만 큰 흐름은 내년에도, 금년에도 2025년에도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시장을 좀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몇 가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F에서 자금 유출이 대거 나타났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국내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관여하는 거버넌스 포럼에 우리 액티브 펀드 하는 그 자산운용사 네. 대표분이나 창업자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런 분들은 작년에 좋은 성과를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20%씩 수익률 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톡 피킹을 잘 해서. 하지만 국내에도 우리 액티브 펀드들이 되게 고전 많이 하고 자금 유출이 많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23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한 670조 원, 그러니까 2023년도 600조 원 정도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하여간 작년에도 그것이 더 가속화가 됐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림을 보는 것은 액티브 펀드에서 자금이 유입이 됐거나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는 두 개 연도는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된 거고 지난 한 15년 중에 두 개 연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해들은 구조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게 이제 그 시간의 문제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액티브 펀드의 존재가 그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큰 추세여서 미국에 이제 뭐 수조 달러를 운영하는 큰 펀드들이 있잖아요. 뭐 피델리티, 캐피털, T-Row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데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런 데들의 딜레마는 자기네들은 펀드 매니저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네. 저평가된 뭐 중형주 이런 것들은 안 오르고 7개 종목 M7이 오르니까 거기는 또 대부분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개인들이 다 들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사기에는 조금 그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자존심 풀리 문제인가요? 사질 않아서 구조적으로 언더퍼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개인보다 못하네요. 그렇죠. 개인보다 못하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그 투자가들은 펀드에 돈을 맡긴 분들은 왜 나의 ETF나 나의 그 포트폴리오 내가 고른 종목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이제 불평을 하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니까 그렇죠. 그런 그 참 딜레마가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가장 중심축이 기관 투자가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투자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 그거를 계속 우리 그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액티브 펀드는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연 관리 수수료가 0.45%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시장을 트래킹하는 ETF들은 0.05%. 그러니까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이 누적이 되면 꽤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서 작년에 미국 액티브 펀드들의 대형주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20%. 물론 우리가 보기엔 부러운 거지만 ETF는 23%를 냈습니다. 네. 3% 포인트 격차가 있었고 지난 5년을 놓고 봐도 액티브 펀드는 13%, 시장 ETF는 14%. 그래서 하여간 ETF가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스마트한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뭐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그 지표 중에서 올해도 시장이 좋을 것이다 혹은 이것 때문에 시장은 약간 부침이 있을 것이다를 좀 가늠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익 증가율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괜찮지 않나요? 그 2025년, 2026년 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연 12%의 이익 증가율이 매년 예상이 되는데 시장이 실제 내심 기대하기는 트럼프가 친기업적인 친경제 정책을 펼치면 그거보다도 더 좋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와도 이익 증가율로 주가가 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실제 스톡 피커들이 되게 어려웠던 게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스텔란티스라고 미국의 뭐 크라이슬러하고 피아트 뿌조, 블란소 이런 회사들의 이제 자동차의 컨소시엄 아니에요. 네.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뭐 한동안 SUV 지프가 잘 팔리고 뭐 구조조정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가 뭐 하여간 되게 그 펀메이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작년 초만 해도 기업이 그 주당 순이익이 한 5.5달러 예상됐는데 뭐 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2.5달러로 한 70%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이만큼 그 우량주들이 갑자기 이익 하향 조정이 되니까 이게 스톡 피킹하기가 참 어렵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되게 이제 그런 한 면을 보여주고 또 다른 예는 자동차 업종에서 페라리는 엄청 좋아하네요. 페라리 얘기가 제가 이제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지난 2, 3년 동안 한 두 번 정도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페라리는 작년에도 계속 질주를 했어요. 그래 갖고 작년에도 주가가 30%가 올라서 퍼가 무려 2025년 기준으로 퍼가 45배.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LVMH나 헤르메스 그런 회사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아서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내에서도 스톡 피킹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이미 작년 초에 퍼가 30배가 넘어서 이게 좀 부담되는 수준이다. 암만 페라리고 차량 뭐 대당 가격이 5억씩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여도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데도 또 여기 개인들이 계속 몰려서 또 주가 밸류에이션이 45배까지 올라간 걸 보면 하여간 스톡 피킹이 쉽지는 않다. 우리가 실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M7, 팔란티아 이런 종목이 많이 결과적으로 올라서 작년에도 좋은 한 해였지만 대부분 투자가들은 실제 미국의 평균적인 스톡 피커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되게.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작년에 사실 그런 펀드 매니저보다 스탁 피킹을 잘해가지고 수익률이 그러게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개발 종목들도 많이 샀지만 지수 ETF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결국에 그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전체 규모가 거의 400조 가까이 400조.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지에 나왔던 네. 이번 주에 이제 기사인데 2024년에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한 총 금액이 375조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만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연령별로 보면 20, 30대가 한 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되게 많은 꽤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네. 이번에 그 주요 증권사의 리테일 담당 뭐 부사장 대표나 리서치 센터장의 종목 추천 보통 연초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국내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첫 번째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는 국내 종목이 반, 미국 종목이 반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리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고 작년에는 해외 주식 투자 중 미국 주식 비중이 96%.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경제는 어려우면 헤어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릴 것 같고 실제 작년에 우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산 미국 종목이 1등이 테슬라, 2등이 뱅가드 S&P 500 ETF,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슈왑 US 배당주 ETF. 근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7%. 근데 이제 올해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여기는 견조함을 그렇죠. 방어적인 성격을 보이겠죠. 팔런티어가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 네. 그다음에 8위가 스파이더 S&P 500. 그러니까
역대 매수 종목 중에 4개가 네. 시장 ETF 지수 관련된 거여서 상당히 이제 우리도 미국 투자에 이러한 노하우가 이제 쌓여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좋은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물론 이제 올해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증시에 대한 또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도 좋지만 이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불거질지를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 중에서는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머스크가 또 싫은 소리, 쓴 소리를 또 가리지 않고 뭐 확실하게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셀럽이 됐던 가장 계기가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브랜드나 아파트는 유명했지만 본인이 그 쇼를 진행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즈니스 아이디어 내면 그 중에서 못하면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라.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머스크와 지금 아직 여전히 밀월 관계지만 네. 머스크가 너무 강력한 주장을 계속 펼치니까 어느 날 you are fired 그럴까 그럴 봐 수 있죠. 그런 걱정이 항상 들어요. 근데 그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은 뭐 대학에서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하지만 워낙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IT 소프트웨어 AI 기업은 고급 인력 수요가 전문 엔지니어, 과학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인도, 중국, 대만, 한국, 러시아, 뭐 유럽의 이런 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접 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H-1B 비자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유학생들도 미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요. 오퍼 레터를 받고 그 다음에 H-1B 비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그 로또리 같이 그 복권 같이 랜덤하게 추첨을 해서 네. 그 1년에 8만 5천 명 그 H-1B 비자를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의 기업에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H-1B 비자를 받았다는 거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포지션은 미국에서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니까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러한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에 선거에서도 되게 그 논쟁이 됐던 게 이민자 정책.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나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미국이 성장의 역까지 온 것은 실제 일론 머스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이민자 아니에요. 네. 캐나다를 거쳐서 유펜에서 학교를 다니고 본인이 이제 창업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지만 미국을 하여간 실리콘밸리를 이끌어가는 건 이러한 스킬을 가진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수학 전공한 사람들의 이민자들이 유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미국이 발전을 하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은 많이 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 서부의 보통 합리적인 그 자본주의 아니면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이고 그다음에 보수당의 찐 그 원래 보수당 멤버들 미국의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출신들 원래 그 트럼프를 지지하던 그런 블루칼라들은 되게 우리 일자리를 뺏어 간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되게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네. AI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논쟁이 이번에 됐었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백 개의 위대한 회사와 그 회사의 창업자와 거기에 엔지니어들은 다 H-1B 비자 때문에 미국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나는 이것을 놓고 공화당의 찐 보수 세력과 전쟁에 들어가겠다. 저도 약간 과격한 발음이어서 걱정이 됐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판정승으로 일론 머스크 손을 들어줬죠. 나는
이민자, 특히 네. 스킬이 있는 뛰어난 사람들은 항상 존중한다.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고 이게 우리가 실리콘밸리 기업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다른 한 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네. 작년에 2024년에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취업을 시작한 외국인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제일 많습니다. 9,300명을 고용을 했고 네. 아마존이 워낙 뭐 큰 회사고 여기 AWS 같은 데는 뛰어난 엔지니어들 많이 고용합니다. 그다음에 인포시스, 코그니전트 같은 데는 이제 인도의 IT 컨설팅 회사의 그 미국 지사예요. 여기는 인도 회사고 여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되게. 그리고 4등이 구글, 5등이 메타, 6등이 마이크로소프트, 7등이 애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M7의 그 회사들이 다 이 그 H-1B 비자를 활용해서 적게는 3, 4천 명, 많게는 8, 9천 명을 매년 고용하는 거니까 얼만큼 실리콘밸리를 이끌어가는데 이 H-1B 비자가 중단이 되거나 캡을 씌우면 이게 되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작년 여름에 그때 미국 다녀와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원래 인도 사람은 많은데 AI 전문가가 워낙 부족해서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도 중국 본토에서 온 AI 전문가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 3프로에서 드렸는데 네. 실제 본토 사람들도 요즘 미국을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H-1B 비자를 이용해서 많이 오고 트럼프는 이걸 되게 잘 알아요. 본인은 옛날에 건물 짓고 그럴 때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에 그 EB5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50만 달러, 요즘 한 100만 달러쯤 된다 그러는데 투자를 5년 동안 이제 미국의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나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5년 후에 영주권을 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저리의 금리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빌렸고 외국인들한테 미국 오고 싶어하는 실리콘밸리는 H-1B 비자를 이용해서 인재를 항상 유치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바로 나는 머스크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실리콘밸리를 유지하려면 되게 중요한 인사 이민 정책이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복권 같은 거라고 H-1B 비자가 근데 여기 이제 언급하셨던 스템 잡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게 뭐 약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꽤 보면 그 뭐 아주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월가 인베스트먼트 뱅크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같은 데 취직한 젊은 외국인 청년이나 컨설팅 뭐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실제 H-1B 비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 빅테크 M7의 회사들에서 오퍼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취직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랜덤하게 로터리를 돌린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과 출신이 가는 잡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실제 그 랜덤한 로터리는 아니고 여러 최근에 그 리서치 페이퍼가 이제 나왔는데 H-1B 비자 시스템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한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회사 인원도 늘어나고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커졌다. 그런 선순환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 학문적인 연구가 있어서 계속 이거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가 자본시장에 되게 중요한 그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애플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작년에도 불어났습니다. 사실 작년에 애플에 대해서 물론 뭐 온디바이스라는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게 뭐 확실하게 실적이 찍힌 것도 아니고요. 기대감만 일단 가지고 AI에 좀 후발주자 네.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실제 작년에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시총이 제가 어제 쳐보니까 3조 8천억 달러. 오. 근데 마소가 3조 1천억 달러.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3조 2천억 달러. 네. 그래서 마소는 오히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한 7% 빠졌더라고요. 1% 빠지고 애플은 작년 전체로 한 30% 이상 오르고 지난 6개월도 한 15% 올라서 역시 옛날에 우리 이학영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예인하고 애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0억 개 이상의 애플 기계가 팔린 생태계에서 AI를 접목을 하면
이 계속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시장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도 계속 이익 실현을 해서 주식을 계속 팔았잖아요. 네. 약간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컨센서스가 향후 1년 동안 이익 증가율이 21%. 왜냐하면 작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되게 1년 동안 높고 그 다음에 2026년은 여전히 또 높은 12%.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애플퍼가 33배여서 역사적인 수준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애플이 한 30배 정도 퍼에 지난 한 5년 동안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여전히 최대 시가총액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잠깐 앞서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중국 시장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경기 상황이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시장은 더 안 좋고요. 올랐던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을 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빚의 문제가 너무 빚이 심각해서 너무 많다. 이 빚의 문제를 처리를 못하면 국가나 가게가 스스로 그 자생하기가 되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제조업의 능력을 너무 키워서 네. 그걸 갖고 풀가동을 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을 다 죽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직접 타격을 입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도 이제 그쵸. 타격을 입고 있는데 저도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약간 놀란 게 중국의 이 부동산의 버블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실제 중국에 지금 이제 그 완공은 했지만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아파트가 7,900만 가구. 우리나라 인구의 1.6배입니다. 네. 7,900만, 790만이에요. 7,900만 가구. 그런데 실제 아파트 팔렸는데 비어 있는 아파트, 왜냐면 투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5,400만 가구. 어이구. 그 다음에 미완성된 게 2,100만 가구. 네. 그래서 결국 7,900만 가구가 비어 있다면 그것을 산 개인, 그 다음에 거기에 융자를 해준 은행들은 결국 그 부실채권을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지은 거고. 인구는 최근에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것은 이 표가 되게 놀라워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부가 파괴된 게 1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GDP보다 크고 중국 시장 시총을 다 더한 것보다 크고 우리나라 GDP의 10배예요. 그만큼 큰데 이게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 때 2008년 9년에 미국 금융위기 때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부의 손실 그 부가 날라갔던 게 6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부동산 버블로 인한 그 부의 손실이 날라간 게 미국 금융위기 때보다 이미 3배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다 털어내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게 부도가 났고 이제 그런 거 아니야 되게. 근데 중국은 이러한 부실채권을 정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 안 하면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짝 주가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실채권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계속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AI에 좋은 회사가 나타나지 말고 EV의 혁신이 를 방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개별 기업단의 계속 혁신 그 변신은 계속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나라 전체로 시장 전체로는 계속 어려움을 장기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투자는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작년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관련해서는 부양책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중국 관련한 투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1월 또 말쯤 되면은 설 연휴가 꽤 길죠. 그때 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저희 미국 투어 2기 지금 모집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뉴욕과 또 보스턴에 가게 되는데요. 3프로와 함께 특별한 미국의 파이낸스 앤 컬리지 투어 이미 1기가 진행이 됐고요. 11월에 다녀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탐리를 직접 만나서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할지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뉴욕 증권거래소도 방문해서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버드 대학교 또 MIT도 방문을 해서 현지 교수들에게 직접 듣는 현지 미국의 상황과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진행되는 미국 투어 2기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